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서 선생님 만들고 공무원 만들면 내 노후는 저절로 해결될 줄 알았죠? 남들 앞에서 우리 아들 이번에 교직 발령 났어. 우리 딸도 임용고시 붙었어. 자랑할 때가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인 줄 알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천안 제3산당 공장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25년 버틴 이유, 오직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 다 벗겨지고 남은 진짜 현실이 뭔지 아세요? 며칠 전 하나뿐인 손주 녀석 첫돌이라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돌반지 한 돈 주세요. 자신 있게 말했는데 사장님이 부르는 가격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금값 장난 아니에요. 한 돈에 세공비까지 하면 100만 원 주셔야 해요. 100만 원요? 여러분, 제 한 달 연금이 120만 원입니다. 손주 녀석 손가락에 끼워줄 반지 하나가 제 한 달 생활비랑 맞먹는다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에 올게요라는 구차한 변명을 남기고 도망치듯 금은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천안중앙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야, 김숙영. 너 자식들 교사 만들면 뭐하냐? 손주 반지 하나 못 사주는 할머니 주제에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프고 평생 바보같이 산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엄마, 돌잔치 호텔에서 하니까 이번엔 용돈 말고 금반지로 준비해줘. 며느리가 남들 다 하는 건 해야 한다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자식들은 나를 엄마로 보는 걸까? 아니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로 보는 걸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자식들한테 올인하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쑤시는 손가락뿐인데 자식들은 내 주머니 사정 따위는 관심도 없는 현실 말입니다. 엄마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잖아라는 그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본 적 없으시냐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서럽다는 뻔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월 120만 원이라는 누군가에겐 푼돈일지 모르는 이 돈으로 제가 어떻게 아들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여행 다니며 진짜 인생을 찾았는지 그 비결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자식 기 살려준답니까? 내 노후 자금 탈탈 털어서 대출 이자 대신 갚아주는 착한 엄마로 사실 건가요? 아니면 손주 반지 하나 못 사줘도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나쁜 엄마가 되실 건가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정답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아들만 믿고 살았던 분들, 딸보다 아들이 내 기둥이라고 착각하며 사시는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은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병원비 한 푼 없어서 눈물 흘리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4억짜리 아파트를 끝까지 지켜내고 월 120만 원으로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아들과의 처절한 갈등과 깨달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금은방 문 앞에서의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졸지 마시고 딱 10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이었을까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천안 유량동 고갯길에서 남편을 먼저 보낸 그날부터였습니다. 개인 택시를 하며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하필이면 눈 내리는 밤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제 나이 42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랑 초등학생 딸아이 손을 잡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당장 내일부터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그 막막함이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천안 제3산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40 넘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일뿐이었죠. 그때부터 제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컴컴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공장으로 향할 때마다 저는 다짐했어요. 그래, 내 새끼들만큼은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게 번듯하게 키워내자. 특히 내 아들 기호만큼은 우리 집안 기둥으로 세워야 한다. 공장 안은 사계절 내내 기름 냄새와 쇳가루로 가득했습니다. 여름에는 펄펄 끓는 기계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겨울에는 칼바람이 공장 틈새로 들어와 손끝이 갈라졌죠. 저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을 검수하고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나왔어요. 밤마다 퉁퉁 부은 손을 찬물에 담가보지만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처럼 세상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월급날 받은 돈은 쥐꼬리만 한데 자식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돈 나갈 곳은 왜 그렇게 많은지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공장 화장실 칸에 숨어 혼자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지갑 속에 있는 아들 기호의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금만 참자. 우리 아들 교사 발령만 나면 내 고생도 끝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대가 나중에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파게 될 줄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대목에서 나도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내 몸 부서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오신 분들 말입니다. 특히 아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마지막 보루라고 믿으며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딸보다는 아들이 든든하고 아들이 잘 돼야 내가 나중에 대접받을 것 같다는 그 생각 말이죠. 공장 사람들은 저를 보고 독하다고 했습니다. 남들 다 드는 보험 하나 제대로 안 들고 오직 적금이랑 아들 뒷바라지에만 올인했으니까요. 수경 씨, 그러다 나중에 병원비 없어서 자식들한테 짐 된다.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놔. 동료들이 그렇게 충고해도 저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 돈 아껴서 아들 과외 하나 더 시키는 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는 나중에 받을 연금 같은 건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내 노후의 연금이고 내 아들이 내 보험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돈 들어갈 일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더군요. 등록금은 기본이고 자취방 월세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노량진 고시원비까지 대줘야 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천안 쌍용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꼭 합격해서 효도할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일 때 저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래, 기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이 대출이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거 아니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임용고시에 한 번에 합격해 주었죠. 천안의 한 중학교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태조산 꼭대기에 올라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 기호가 선생님 됐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중앙시장 가서 떡을 맞춰 돌리고 공장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씩 다 쌌습니다. 그때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었지만요. 아들이 직장을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제 삶이 금세 필 줄 알았습니다. 손가락 굽은 것도 고치고 그동안 못 입어본 옷도 마음껏 사입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엄마, 저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합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온 아들의 결혼 소식.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 제가 또다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식이 성공하면 내 고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손에 쥔 건 여전히 갚아야 할 대출 원금뿐이었는데 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또다시 제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서운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서운한 감정조차 사치였습니다. 아들이 잘 돼야 내 노후가 산다는 그 지독한 믿음 때문에 저는 또다시 제 등을 깎아 아들을 밀어줬습니다. 딸아이가 옆에서 엄마 오빠만 자식이야? 엄마 노후는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었죠. 그때 딸아이의 그 울분 섞인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과연 제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뒤에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제 솔직한 심정은 시원섭섭함보다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교사 며느리 얻어서 둘이 알콩달콩 살면 저도 이제 공장일 그만두고 아들 덕 좀 보며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생각처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 둘이 좋아서 합치는 게 아니라 제 살점을 떼어줘야 하는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천안 쌍용동 집 근처 카페에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하고 똑 부러지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 자금을 이야기하는데 아들 녀석이 슬쩍 제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제가 모은 돈으로는 턱도 없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아들 대학교 보낼 때 받았던 아파트 담보대출도 아직 다 못 갚은 상태였거든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공장 월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돈을 더 보태줘야 한다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아들이 잘 돼야 내 노후가 산다는 신념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들은 우리 집안을 일으킬 기둥이니까 어떻게든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옆에서 보고 있던 딸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지금 있는 대출도 엄마 혼자 갚기 벅차잖아. 오빠 결혼은 오빠가 알아서 하게 둬. 저는 오히려 딸아이를 나무랐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오빠가 잘 돼야 너도 나중에 기댈 때가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제 입을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미련한 소리였죠. 결국 저는 제가 들고 있던 노후 대비용 적금을 다 깨고 그것도 모자라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려서 아들 전셋값을 보태줬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플 때 쓰려고 들어뒀던 종신보험까지 해지해서 해약 환급금을 아들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호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도 다 알지? 나중에 엄마 늙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아들이 가정을 꾸리자마자 제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의 집 귀한 사위만 남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반찬 가지러 오더니 시간이 갈수록 연락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며느리 눈치를 보는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고 정작 제 안부는 묻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 아들은 내 곁을 떠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셨나요?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자식을 기둥 삼아 서 있었는데 그 기둥이 조금씩 흔들리며 멀어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 말입니다.
특히 아들 둔 엄마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해도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 남편이고 손주 아빠이지 더 이상 내 아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때까지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지금은 신혼이라 바빠서 그런 걸 거야라며 스스로를 달랬죠. 문제는 제가 공장을 그만둬야 할 시점이 다가오면서 더 커졌습니다. 25년을 꼬박 채우고 퇴직을 앞두니 이제 정말 제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손가락 마디는 이미 툭 붉어져서 숟가락 쥐기도 힘든데 통장 잔고는 아들 결혼시키느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었어요. 천안의 이 낡은 24평 아파트 한 채와 나중에 나올 푼돈 같은 연금 말이죠. 막상 퇴직할 때가 되니까요. 앞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남들은 퇴직금 받으면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한다는데 저는 그 돈으로 빌린 돈 갚고 남은 대출 정리하기 바빴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다시 한번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엄마, 이제 오빠 생각 그만하고 엄마 인생 좀 살아. 엄마 연금 120만 원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딸의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 안 되면 아들네 집에 들어가 살면 되지 하는 위험한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을 망칠 뻔한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고 빈털터리가 된 엄마가 아들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그리고 그 아들이 제가 기대했던 효자, 기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제가 퇴직금을 정산받던 그날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보통 때와는 다른 상냥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설렜지만 그 전화 내용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퇴직을 앞둔 엄마에게 건넨 첫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25년 동안 정들었던 공장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동료들이 챙겨준 꽃다발을 들고 나오는데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 손에는 평생의 고생이 담긴 퇴직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지긋지긋한 아파트 담보대출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소소하게 노후를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기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엄마, 오늘 퇴직하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네라며 유량동에 있는 맛있는 갈비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죠. 아들 내외를 만날 생각에 예쁜 옷도 꺼내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데 아들 녀석 표정이 영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학교 근처 아파트 분양받은 거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요.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우리 부부 월급의 절반이에요. 엄마 퇴직금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서 안 되라고 단칼에 거절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자식이 죽는 소리를 하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며느리까지 옆에서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나중에 저희가 연금 받으면 다 갚아드릴게요라고 거드는데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 돈을 주면 내 아파트는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들이 부모의 퇴직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유행이랍니다. 엄마는 집도 있고 나중에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잖아라는 그 한마디. 그게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제가 가진 4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냐는 제안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천안 쌍용동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싸웠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공장 동료가 해준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경 씨, 집 한 채는 끝까지 쥐고 있어. 그게 내 효자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던지요. 만약 제가 그날 아들 손에 제 퇴직금을 다 쥐어줬다면 저는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120만 원 연금은커녕 아들 내 집 눈치나 보며 사는 처량한 노인이 되었겠죠. 막상 해보니까요. 거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아들을 다시 불러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호야, 엄마 이 돈으로 우리 집 대출 2억부터 갚아야겠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둘이 힘합쳐서 버텨보렴. 아들의 실망한 표정,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그걸 견디는 게 공장에서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거절을 하고 나니까 아들 내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전화는커녕 손주 얼굴 보여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는 식으로 딸아이한테 하소연을 했다더군요. 순간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나쁜 엄마인가 싶어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을 일시 상환해버렸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안 됐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가던 이자 80만 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분은 뭐랄까,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비록 아들은 멀어졌지만 저는 제 명의의 집 한 채와 월 120만 원의 연금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 노후의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줄은 그때 확신하지 못했지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 노후 자금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바로 서야 자식도 나중에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그건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가 되어버리니까요. 제가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난 뒤 제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남들이 말하는 연금 120만 원의 가난한 삶이 시작된 걸까요? 아직 남은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행복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거든요. 자, 이제 제 손에 남은 건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 120만 원 뿐이었습니다. 남들은 그 돈으로 밥이나 먹고 살겠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가장 큰 짐이었던 아파트 담보대출을 퇴직금으로 싹 정리했기 때문이죠. 이자 나갈 걱정 없는 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막상 1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려니 막막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주머니에서 새나가는 돈을 찾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공장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도 못 썼던 보험 증권들을 다 꺼내봤어요. 알고 보니 아들 녀석 좋다는 보험부터 지인이 부탁해서 들어준 쓸데없는 것들까지 매달 40만 원이나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싶어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어쩌나 걱정도 됐지만 실손보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해지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혹시 몰라서라는 생각에 수십만 원씩 보험료 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 돈이 지금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가는 맛있는 고기가 되고 내 발이 되어주는 여행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불안했지만 막상 정리하고 나니 매달 30만 원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가계부는 12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같은 120만 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중앙시장에 가면요. 저녁 7시 반쯤에 마감 세일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신선한 채소랑 과일을 반값에 사오면서 느끼는 그 쾌감, 그게
제 소소한 낙이 됐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이건 단골 서비스예요. 시장 상인들과 나누는 그 짧은 대화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던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였죠. 아들 6줄 용돈 아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천안 아산역에서 SRT를 탑니다. 경로우대 할인을 받으면 서울까지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다녀올 수 있거든요. 옛 친구들도 만나고 남산 구경도 하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명의의 집에서 빚 없이 누리는 120만 원이 훨씬 더 값지더라고요. 아들네 집에 얹혀 살며 눈치 보던 시절을 상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만약 그때 아들 부탁을 들어주고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쯤 시장 마감 세일은커녕 약값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고 취미 생활도 못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들한테 50만 원씩 용돈 받으면서 고개 숙이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내 연금 120만 원으로 떳떳하게 시장 구경 다니며 사시겠어요? 저는 당당히 후자를 택했고 제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나니 통장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아들 생각도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딸아이가 맛있는 거 사들고 올 때면 우리 딸 최고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꼭 평온할 때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 또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집 앞에서 서성이는 아들 기호의 뒷모습을 본 순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아, 또 무슨 일이 터졌구나. 이번에는 아들이 돈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제안을 들고 왔거든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절대 내어줄 수 없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말입니다. 과연 아들이 이번에는 어떤 요구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비싸 값고 통장에 딱 120만 원 찍히는 걸 보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공장 다니던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평일 오전의 여유라는 게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근처 쌍용동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성성호수공원까지 버스 타고 가서 물멍도 때리고요. 2,000원짜리 편의점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호숫가 앉아 있으면 재벌 회장 부러울 게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퇴직금으로 대출부터 갚아버린 덕분이었죠. 마음이 편해지니까 멀어졌던 아들 녀석 생각도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가 선생인데 제 앞가림 알아서 하겠지. 엄마가 안 도와줘도 잘 살 놈이야. 가끔 아들이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서운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역시 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고 내 훈장이라는 그 생각은 쉽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옆에서 딸이 엄마 오빠는 연락할 때만 연락하잖아라고 속을 긁어도 저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내 명의로 된 24평 아파트 확실히 있고 매달 나라에서 주는 연금 120만 원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이 정도면 60대 후반 할머니치고는 꽤 괜찮은 인생 아닌가 자화자찬까지 했었죠. 가끔은 동창 모임에 나가서 우리 아들 이번에 부장교사 준비한다느라며 은근히 자랑도 섞었습니다. 친구들이 수경이는 자식 농사 대박 났어라고 치켜 세워줄 때면 그동안 공장에서 고생했던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평온함이 딱 3달을 못 가더라고요. 생각처럼 인생이 흘러가 주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며느리랑 손주랑 같이 오는데 그날은 어깨가 축 처진 채로 혼자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아시나요? 자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뒷모습만 봐도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직감이 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제가 내어준 시원한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어렵게 입을 뗐어요. 엄마,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아파트 대출. 그게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자가 오른 게 아니라 무리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분양받았던 그 아파트가 가게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애 교육비에 생활비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친정에 손 벌리겠다고 난리예요.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120만 원으로 누리던 제 소박한 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식이 번듯한 직업을 가지면 경제적으로도 탄탄할 거라고 믿잖아요. 특히 교사나 공무원 같은 직업은 철밥통이니까 돈 걱정 없을 줄 알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들 보기엔 좋은 직업일지 몰라도 무리한 대출과 교육비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게 요즘 젊은 사람들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진 건 이 집 한 채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막상 아들이 죽는 소리를 하니까요. 제가 그렇게 아껴오던 제 노후 자금들이 다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이번 위기만 넘기면 정말 효도할게요. 아들의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제 손등에 굵은 핏줄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아들의 눈물은 효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손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연금 120만 원으로 여행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엄마, 절대 집 담보로 돈 빌려주지 마. 그건 엄마 생명줄이야. 그날 밤 아들을 거실에 재우고 저는 안방에서 밤새도록 제 통장과 집 문서를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안한 해결책은 더 기가 막힌 것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아들은 이미 며느리와 모든 계획을 짜놓고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이 집 전세 주고 우리 집 근처로 오시면 어때요? 저희가 모실게요. 모시겠다는 그 달콤한 말 한마디. 그 말이 노인들에게는 얼마나 거부하기 힘든 유혹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특히나 저처럼 아들에게 평생을 의지하고 싶어 했던 엄마들에게는 말이죠. 과연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이 천한 집을 내어줬을까요? 인생의 진짜 위기는 바로 그 결정의 문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제안 받고 고민 중인 분 계세요? 어머니, 집 정리하고 저희 근처로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칼날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칼날을 어떻게 피했는지 아니면 그 칼날에 베어 피를 흘렸는지 그 처절했던 반전의 순간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내민 그 합가라는 카드는 겉으로 보기엔 효도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엔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엄마, 혼자 천안에서 적적하게 계시지 말고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손주 재롱도 매일 보시고 며느리가 밥도 챙겨드리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67세 늙은 애미 마음이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평생 공장 기름 냄새 맡으며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아들 곁에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싶어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제 명의의 천안 쌍용동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자기네 아파트 대출부터 일단 갚자는 거였죠. 대신 저는 자기네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원룸이나 노인복지주택 같은 곳에 월세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엄마, 어차피 그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월세는 저희가 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이 저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내 집을 남한테 주고 내가 월세방으로 간다고?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내 보금자리를 내놓으라니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제가 연금 받아서 엄마 평생 모실게요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제가 또다시 아들 바라기 엄마로 돌아가게 되더군요. 그래, 자식이 죽겠다는데 이깟집이 무슨 소용이냐 싶어 거의 승낙을 할 뻔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돌아간 뒤 밤늦게 딸아이한테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슬쩍 꺼냈거든요. 딸아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며 울더군요. 엄마, 오빠가 제정신이래? 엄마 집 전세금 뺏어지 대출 갚고 엄마는 월세방에 집어넣겠다고? 그게 뭐시는 거야? 그냥 엄마 이용하는 거지. 딸의 그 날카로운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아들을 두둔했습니다. 얘야, 오빠가 오죽 힘들면 그러겠니? 너는 어째 오빠를 그렇게만 보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의 그 분노가 저를 살리는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저는 아들네 집에 줄 반찬을 싸서 예고 없이 아산 신도시에 있는 아들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설득 잘 됐어? 전세금 나오면 우리 일단 급한 대출부터 상환하고 나머지로 차도 좀 바꾸자. 어머니 오시면 애들 등하원도 시켜주실 텐데 그럼 나 이제 다시 학원 파트타임 나갈 수 있어. 며느리의 그 들뜬 목소리에 이어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내가 울면서 말하면 다 들어줘. 이번에도 집 담보로 돈 빌려달라는 건 거절하셨지만 같이 살자고 하면 결국 전세금 내주실 거야. 엄마도 혼자 사는 거 무서워하시거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들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줄 가장 쉬운 담보였고 공짜로 손주를 봐줄 입주 도움이었던 겁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5년 동안 공장에서 손가락이 굽도록 일해서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존재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 비참한 순간 말입니다. 아내의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라는 아들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한 진실. 저는 그날 반찬통을 현관 앞에 두고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나는 그냥 껍데기만 키웠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와 있더군요. 엄마, 아까 반찬 두고 가셨어요? 왜 안 들어오고 그냥 가셨어요? 아, 참. 그 전세 놓는 거 부동산에 연락해봐도 되죠? 그 천연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이 아들의 손을 잡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아이의 노예로 살다 가겠구나.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내어주고 자식들 편하게 살게 해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제 통장에 찍히던 120만 원의 연금이 떠올랐습니다. 내 집에서 빚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누리던 그 소소한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저는 그날 밤 인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호야, 엄마 전세 안 놓는다. 이 집은 내 목숨 같은 집이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렴.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아들은 이 거절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차가운 진실 앞에서 어떻게 제 인생을 다시 세웠을까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난 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아니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답장을 확인했는지 핸드폰 진동이 울려대는데 도저히 전화를 받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날 밤은 천안 쌍용동 집이 왜 그렇게 넓고 춥게 느껴지던지 안방 불도 못 켜고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제 문 밖에서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날선 목소리였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이라면서요. 제가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그 집 한 채가 저보다 중요하세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발로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호야, 엄마도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이 집 전세 주고 내가 월세방 가면 나중에 그 월세는 누가 내주고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니? 제 말에 아들은 며느리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저희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어머니 연금 120만 원, 그거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 관리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린다니까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 연금 120만 원까지 이미 자기들 계산 속에 넣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집 전세금과 매달 나오는 내 생명줄 같은 연금까지 가져가겠다는 그 속내.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아들을 잃었구나 싶어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식의 요구를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평생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 비참한 순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연락을 딱 끊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보내주던 손주 사진도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주말마다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멈췄습니다. 저는 천안중앙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도 손주가 좋아하던 옥수수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 속도 모르고 자꾸 아들 자랑을 시키더라고요. 수경 씨는 아들이 교사니까 얼마나 든든해? 이번 명절에도 용돈 두둑이 받았지? 그 질문에 아니요. 연락도 안 해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저 쓴웃음만 짓고 돌아섰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나를 지켜줬을까 아니면 남편도 아들 편을 들었을까 싶어 태조산 및 약수터에서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겠다던 아들은커녕 이제는 제가 아산역 쪽으로 고개도 돌리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를 붙잡아준 건 다름 아닌 제가 무시했던 딸이었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엄마 잘했어. 오빠는 지금 화난 게 아니라 엄마를 못 이겨서 심술 부리는 거야.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라며 저를 다독였죠. 딸이 챙겨준 비타민이랑 과일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만 기둥인 줄 알고 딸은 뒷전으로 밀어뒀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는 건 이 아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늙으면 아들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딸인 경우가 많고 더 중요한 건 내 주머니의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그때 아들 말을 듣고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들 내외는 돈을 받고 나서도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 꼬였다며 더 큰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고통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냉대를 견디며 제 연금 120만 원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아들한테 당당할 수 있고 딸한테도 미안한 소리를 안 할 수 있으니까요.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저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들 눈치 안 보고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120만 원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마.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아들 방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버릇은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며느리를 앞세워 마지막 공격을 해왔거든요.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제 감정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아주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어떤 말로 비수를 꽂았을까요? 아들과 전화를 끊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연락도 없던 며느리가 혼자 서 있더라고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퀭한 눈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또 약해지는 게 부모 마음입니까? 어머니, 잠깐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냉정하게 돌려 세우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혔는데 며느리가 다짜고짜 제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고 있다더군요. 어머니,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 천안 집 전세금만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어제 문 밖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는 어디 갔나 싶어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미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이 집은 내 목숨줄이다. 내가 이거 전세 주면 나는 어디서 사니? 순간 며느리의 울음이 딱 그치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멀리 이사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손주 보러 오시기도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잡고 제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비수를 꽂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돈 안 주면 손주 안 보여준다는 그 말. 그게 60대 할머니들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걸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바보같이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 새끼들 살려야지. 손주 못 보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런데 그 순간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병원 영수증이 생각나더라고요. 며칠 전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아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사귀고 있었거든요. 세미야, 나도 이제 무릎 수술해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다. 내 연금 120만 원으로 겨우 사는데 집까지 내주면 난 정말 끝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보험 다 잘 되어 있잖아요. 수술비는 보험 청구하면 되는 거고 저희 힘든 것보다 어머니 무릎이 더 중요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가느다란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들에게 부모의 고통은 자기들의 불편함보다 항상 뒷전이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독하시네요. 라는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 속에서도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아플 때 누가 내 옆을 지켜줄까? 혼자 죽어가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제 남은 인생은 정말 아들네 소모품으로 끝날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울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같이 엉엉 울어주더군요.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오빠랑 언니가 사람도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자주 갈게.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은 기둥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고 구박만 했던 딸이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에게 거절당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버려지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아파트 문걸쇠를 단단히 잠그고 다짐했습니다. 내 집, 내 연금, 내 건강.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쓰겠다. 비록 아들과 손주를 당분간 못 보게 될지라도 제 존엄성만큼은 지키기로 한 거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유독 아기 신발만 눈에 들어오고 핸드폰에 저장된 아들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을 끊어내는 게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팠거든요.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제 진짜 인생 말입니다. 과연 연금 120만 원으로 사는 독한 할머니 김숙영은 어떤 기적을 만났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처음 두어 달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시장통에서 아는 사람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죠.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들 녀석 어린 시절 사진만 눈에 들어오고 엄마하고 부르던 환청이 들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석 달째 접어드니까 제 통장에 찍히는 연금 120만 원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돈에서 아들 내줄 돈, 손주 용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자식하고 거리를 딱 두고 나니까 이 120만 원이 온전히 제 자유의 몸값이 된 겁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천안 아산역에 가서 SRT 경로우대 할인 등록을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65세 이상이라 평일에는 30%나 할인돼요. 영무원 아가씨의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서울까지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마치 세상이 저에게 준 선물 같았습니다. 여러분, 120만 원이 적어 보이시나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니 월세 나갈 일 없고 퇴직금으로 대출을 다 갚았으니 이자 나갈 일도 없잖아요. 관리비랑 공과금 20만 원 내고 식비로 한 40만 원 쓰고 약값 10만 원 빼도 50만 원이나 남는 겁니다. 이 50만 원을 차곡차곡 모으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더라고요. 한 번은 마음을 굳게 먹고 혼자 전라도 순천으로 기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가족들 밥 챙기느라 남이 해준 밥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순천 가서 꼬막 정식 한 상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 돈으로 내 의지로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다는 걸요. 식당 창밖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호야,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너는 내 인생 열심히 살아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스마트폰 배우는 강좌도 듣고
태조산 밑에 있는 체육센터에서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강좌비는 거의 무료거나 몇천 원 수준이니까 부담도 없었죠. 공장에서 쇳가루 마시며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문화생활이라는 걸 67세가 되어서야 시작한 겁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강좌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자식한테 다 퍼주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수경 씨는 집도 지켰고 연금도 온전히 본인이 쓰니까 정말 똑똑한 거야. 친구들의 그 칭찬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성성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나서 친구들이랑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 먹으며 수다를 떠는데 아들네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먹던 소갈비보다 100배는 더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물론 문득문득 손주 녀석이 보고 싶어 가슴이 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바로 서야 자식도 나중에 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요. 딸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엄마 얼굴 좋아졌다며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닙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이제는 국어라는 엄마가 아니라 당당하게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엄마가 됐어요. 얘야, 오늘은 엄마가 낼게. 엄마 연금 들어왔거든. 이 말을 할 때의 그 쾌감,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1200만 원을 벌어도 자식한테 휘둘리면 그건 지옥이고 120만 원을 벌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어디 갈까, 뭘 먹을까를 고민하지 아들네 무슨 일 없나를 먼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67세에 찾은 진짜 노후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정을 찾을 때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울며불며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과연 아들은 저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소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제 그 뼈아픈 조언과 함께 제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평일 오후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아들 기호였어요.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차분하고 어딘가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엄마, 저 기호예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그래, 아들아, 무슨 일이니? 하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래, 잘 지냈니? 라고 물었죠.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와 많이 다퉜다고 털어놓더군요. 결국 무리하게 잡고 있던 아산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학교 근처 작은 평수 전세로 옮겼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집을 비우고 나니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희 욕심 때문에 엄마 생명줄까지 건드리려 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의 그 사과를 듣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응어리가 툭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집 전세금을 내줬다면 아들네는 여전히 그 빚더미 아파트에서 허덕였을 거고 저는 저대로 원망만 하며 살았을 겁니다. 제가 거절했기에 아들도 자기 수준에 맞는 삶을 찾았고 저도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예전처럼 하하호 웃으며 지내기는 서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들은 내 기둥이 아니라 가끔 들러 안부를 묻는 귀한 손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67세, 연금 120만 원으로 사는 저 김숙영이 왜 행복한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제 행복의 비결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삶에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줄 돈이 없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뼈아픈 조언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명의의 집 한 채는 끝까지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모시겠다, 근처로 오시라 달콤한 소리에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 집이 있어야 자식이 나를 함부로 못하고 내가 아플 때 당당하게 내 집에서 쉴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없는 노후는 날개 꺾인 새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푼돈 같은 연금이라도 온전히 내가 관리하고 내가 써야 합니다. 엄마는 돈 쓸 줄 모르니까 우리가 관리해 줄게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내 지갑에서 나가는 1,000원, 2,000원이 내 자존감이고 내 힘입니다. 120만 원이 적다고요? 아니요. 빚 없는 120만 원은 500만 원 버는 자식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이 돈으로 친구들과 시장 가서 국수 한 그릇 사 먹고 SRT 할인받아 여행 다니는 그 재미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내 기둥으로 생각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은 며느리 남편이지 내 노후를 책임져줄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박하던 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옆에 있어주는 진정한 기둥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기대를 버리면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자식은 그저 잘 살길 빌어주는 존재로 남겨두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만 돈에 100만 원 한다는 소리에 가슴 철렁했던 그날의 제가 생각나네요. 그날 저는 손주 돌반지를 못 사준 못난 할머니였지만 오늘의 저는 120만 원으로 전국을 누비며 웃고 사는 멋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은 공장일로 굽어버렸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곧게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쏠린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 답답했던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동료가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구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처럼 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조만간 또 다른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 집에서 내 돈으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7세 김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